그때였습니다. 제가 막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을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차 소리라니요.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온몸을 떨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이에요. 벌써 저를 찾았어요. 창밖으로 보인 건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검은 세단 한 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어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제 인생을 걸고 그녀를 숨길지. 그때 문득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선택할 것. 이제 와서 그 말을 제가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선택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아내와 사별한 지는 3년째가 되어 가네요. 서울에 있는 아들놈은 1년에 두세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고 저는 이 강원도 깊은 산골 한옥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체념한 거겠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고 저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차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슬슬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대문 쪽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부딪히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치는 한밤중에 누가 찾아올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게 따갑고 차가웠지만 저는 랜턴을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니, 쓰러져 있다기보다는 겨우 몸을 가누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 여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 말락했지만 절박한 만큼은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깊은 밤에 정체도 모르는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게 두렵기도 했고 또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어서 들어오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겠습니다. 저는 여인의 팔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거의 기력이 다한 상태였는지 제 몸에 기대어 간신히 걸음을 옮겼고 거실 소파에 앉히자마자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는 급히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여인을 감싸주고 온돌방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이기 시작했지요. 차를 끓이면서도 저는 계속 여인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35에서 40 사이쯤으로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얼굴은 창백했지만 윤곽이 뚜렷하고 어딘가 품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손을 보니 거친 노동을 한 손은 아니었고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이며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와서 이런 지경이 된 건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생강차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여인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몸 좀 녹이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여인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찻잔을 꼭 감싸 쥐고는 조금씩 차를 홀짝이며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떨림도 점차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하루만 재워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여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빈 방이 있으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따뜻한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 일은 그때 생각하시죠. 여인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정리해주고 여인을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고 갈아입을 수 있는 면, 잠옷도 건네주었지요. 아내가 입던 옷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문은 안에서 잠그실 수 있으니 편히 쉬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차로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것도 이 눈보라 치는 한겨울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이 깊은 산골까지 왔을까?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을 멈췄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고 저 역시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여인이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혹시 여인이 밤중에 뭔가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니면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일어나서 복도를 오가며 여인의 방 쪽을 살폈지만 다행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지요.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냉장고에 있던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도 몇 개 꺼내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여 음식을 준비하게 되더군요. 7시쯤 되자 여인의 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준면 잠옷을 입은 여인은 어젯밤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지요. 주무셨습니까?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 씻고 나오세요.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여인이 나왔을 때쯤이면 따끈한 밥과 국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변변치 않지만 여인은 상 앞에 앉더니 두 손을 모아 합장하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잠시 묵념하듯 있다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 같았거든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저는 굳이 말을 걸지 않았고 여인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여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고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여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만류했습니다.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이것도 못하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여인은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젯밤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여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젯밤 만약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저는 궁금한 게 많지만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는 건 누군가 찾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벌써 찾아온 거예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외진 산골에 차가 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하필 이 시각에 그것도 여인이 이렇게 겁에 질린 반응을 보이다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은 씨,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여인의 눈빛에는 절박함을 넘어 생사가 걸린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이 여인을 숨겨줘야 할까? 아니면 저 차에서 내릴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여인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방으로 가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 문을 잠그고 계세요. 여인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안방으로 뛰어갔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이미 대문 앞에 멈춰 섰고 두 명의 남자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겼지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근처에서 여자 한 명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여자요? 이 산골에 무슨 여자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사는데요. 어젯밤 늦게 이 근처를 지나갔을 겁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인데 키는 한 165 정도 되고요.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엔 눈보라가 워낙 심해서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장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그 여자가 위험한 상태라서요.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상태라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그 여자를 찾는 게 급합니다. 정장 남자의 말투가 점점 더 다그치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을 보여드리는 건 좋습니다만 영장이라도 있으십니까? 당신들이 경찰입니까? 제 질문에 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죽 점퍼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협조는 기꺼이 하겠습니다만 영장 없이 남의 집을 마음대로 뒤지는 건 불법 아닙니까?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한 마음에 실례를 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를 보시게 되면 이 번호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정작 남자가 명함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도 없고 누굴 본다 해도 굳이 연락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제 단호한 태도에 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가죽 점퍼 남자가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차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생을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은 씨 나갔습니다. 나오세요. 안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여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위험해.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고 당신은 왜 쫓기고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이 일에 연루된 셈이니까요. 여인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혼 초반엔 잘 몰랐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간섭했죠.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여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는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죠.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밖에선 여전히 훌륭한 남편 행세를 했고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6개월 전에 이혼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는 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계속 찾아와서 협박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습니다. 경찰도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았어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고 여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들이요. 저는 이걸 가지고 검찰에 제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감옥에 가고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쫓고 있는 겁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이 USB를 빼앗고 저를 아마 죽이려 할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젯밤에 서울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무작정 도망쳤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걸어서 왔어요. 휴대폰도 버리고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그렇게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이 집을 발견했고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인을 도와야 한다는 건 분명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 씨, 일단 여기서 며칠 더 계세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까지 위험해지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저도 엮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이대로 당신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선생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이 여인을 돕고 있는 걸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죠. 이제 와서 제가 그 말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USB에 담긴 증거를 제대로 된 곳에 제보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이장님이 걱정 마세요. 이장님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집을 감시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여인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 씨, 깨어 계십니까?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선생님?
일단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뒷문으로 나갈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인기척이 느껴졌고 때로는 대문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밖에 인기척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눈 덮인 마당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었지요. 여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으니까요. 드세요.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선생님까지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밖에는 저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가는 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에 여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장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집 전화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직접 찾아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문도 열지 말고요. 누가 오더라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선생님. 여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검은색 세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했으니까요. 마을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장님 댁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제법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이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니, 태수 선생, 이른 아침부터 웬일인가? 이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장님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시고는 얼른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실에 앉자 이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찾아온 여인, 그녀를 찾아온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이런. 이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신중해야 할 것 같네. 그 여인 말대로 상대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칫 잘못하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게다가 이 시골 파출소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그 USB에 담긴 증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는 게 먼저일 것 같네. 그리고 믿을 만한 기자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여론이 움직이면 그쪽에서도 함부로 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조카가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네. 믿을 만한 애야. 그 애한테 연락해 볼까?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나. 일단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내가 조카한테 연락해서 방법을 알아보겠네. 저는 이장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히 수상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인이 안도의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장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장님과 나눈 이야기를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조카분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곳으로 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여인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생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여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선생님,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사람이었죠.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만 하다가 갔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나지요. 하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사모님도 분명 하늘에서 선생님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부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여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 씨, 일어나세요. 여인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지요. 저들이 온 거예요. 뒷문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서둘러 여인을 데리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면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문 열어.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와장창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이 강제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가세요. 저는 여인을 뒷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여인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세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저들을 막아야 당신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까지 위험해지면. 어서 가세요. USB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뒷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현관 쪽에서는 이미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고 4~5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제 봤던 정장 남자였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디 있나? 정장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여자는 없습니다. 나가시죠. 거짓말 마. 분명히 여기 있다. 남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들어가고 옷장을 열어보고 심지어 천장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인은 없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장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도망가게 도와준 거지? 어디로 갔나? 모릅니다. 그리고 손 치우시죠.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이를 갈았지만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뒷산 쪽을 수색하라. 남자들이 뒷문으로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정장 남자만 남아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듭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당신들이 말이죠.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 없는 사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회사 기밀을 훔쳐 달아난 범죄자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그 여자는 남편의 폭력에서 도망친 피해자입니다.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그 여자한테 속은 겁니다. 남자의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속은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상처받은 마음.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여기 없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서진 현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무사히 도망쳤을까? 저들에게 잡히지는 않았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찾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장 남자가 저를 한 번 더 노려보더니 차에 올라탔고 차들은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이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산속으로 도망간 여인이 과연 괜찮을까? 해가 뜨고 이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부서진 대문과 현관문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은 크게 걱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선생, 위험하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여인은 무사히 도망쳤을까요? 글쎄, 조카한테 연락해봐야겠네.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그날 오후 이장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태수 선생, 그 여인이 무사히 우리 조카를 만났다네.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카가 그러는데 USB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 담겨 있더래. 이건 큰 특종이 될 거라고 하더군. 그럼 이제 그 여인도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네. 기사가 나가면 여론이 들끓을 테고, 그럼 저쪽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인이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됐을까요? 저는 부서진 문을 임시로 수리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눈보라 속에서 떨던 여인, 절박했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새벽에 도망치던 뒷모습까지. 그때 현관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들이 다시 온 걸까? 하지만 곧이어 들린 목소리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왜 돌아왔습니까? 서울로 갔다고 들었는데. 여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갔습니다. 기자분을 만나서 USB도 전달했고요. 기사도 내일 아침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났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이곳까지 온 겁니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저를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들한테 들킬 수도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평생 저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선생님은 목숨까지 걸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건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았던 제게 선생님은 희망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여인의 손을 꽉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 생각입니다. 기사가 나가고 나면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할 테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밟아야겠죠. 쉽지 않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요. 여인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이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하룻밤 더 묵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여인을 기차역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떠나기 전 여인은 제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여인은 차에 올라탔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비리와 가정폭력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은 결정적이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 남자는 구속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인이 이겼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겁니다.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럴게요. 선생님,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인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나아 보이시네요. 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전 남편은 구속됐고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도 꼭 놀러 오셔야 해요. 제가 직접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러죠. 꼭 가겠습니다. 여인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디 받아주세요. 저는 사양하고 싶었지만 여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여인은 그날 저녁까지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지만 그 안에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여인은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가끔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 명절 때면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 대문을 두드리던 여인. 만약 그날 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빈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돕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돕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인이 준 시계는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계가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은퇴한 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회관에 들어서자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태수 선생,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냅니다. 이장님도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해야지. 그나저나 그 여인은 잘 지내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카페도 열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네. 태수 선생이 좋은 일 하셨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것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게 어려운 거야.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태수 선생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날 저는 글쓰기 교실에서 어르신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교사 일이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학생들, 아니 수강생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면 기뻐하시겠죠? 제가 다시 사는 이유를 찾았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눈보라치는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삶의 진리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저는 68배 나이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그 눈보라 치던 밤, 문을 열어주고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